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화성시의 흉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외가댁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다. 어렸을 때부터 외가댁에 자주 놀러갔고, 그래서 온 동네 마을 소문은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었다. 우리 외가집의 정자가 있는 언덕 바로 밑에는 노부부가 사시는 집 한 채가 있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지 않아 그 노부부는 두 분이서 조용히 사시고 계셨다. 아니, 애초에 자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집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금방 늙어지시더니 돌아가셨다. 그때가 내가 아직 어렸을 때였다. 건강하시던 분이 매번 뵐 때마다 10년씩 늙어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그 집의 할머니는 점점 이상해져 가셨다. 이상해진다는 게 도를 넘을 정도로 말이다. 마을 주민들은 그 할머니가 이상하다며 멀리하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하셨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그 집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밤이었다. 그 시절에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 방영되곤 했다. 나와 내 사촌들은 옹기종기 모여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토요미스테리 극장을 보고 있었다. 어쩐지 그날의 기억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는지 그때 방송 내용도 기억이 난다. 무슨 4차원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듯 사람들이 텔레포트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다 순간 이동되고 일본의 어떤 도로 위에 차가 이상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었다.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다. 나와 내 사촌들은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 다 같이 울면서 부모님한테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의 할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 것이란다. 그 일 이후로 외가집에 놀러만 가면 몇 번이나 할머니가 오밤중에 비명을 지르곤 했다. 확실히 말하면 그건 그냥 비명이 아니라 무언가에 급격하게 놀라거나 죽기 직전의 단말마 같은 느낌이었다. 듣는 사람까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부모님과 친척들도 다 같이 놀라는 분위기였다. 처음엔 그냥 비명만 지르셨는데 그게 점점 바뀌어 갔다. 밤중에 하도 목소리가 커서 처음엔 다들 깜짝 놀랐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 할머니를 미친년이라 불렀다. 나중에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 미친년 또 시작이네 하면서 무덤덤하게 넘어가기 시작하셨다. 해가 지날 때마다 그 미친년이라 불리는 할머니의 비명 소리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힘에 부치듯이 점점 약해져 갔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도 어느덧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였다. 더 이상 마을의 할머니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미친년 할머니가 임종 직전이라며 친척분들이 돌아가며 그분 집에 찾아가 간병을 해드렸다. 당시에 큰 이모부와 외삼촌, 작은 이모부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집 쪽 몇 분과 나를 포함해서 임종 직전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 난 어머니께서 외가댁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억지를 부려 그냥 따라간 것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 미친년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엔 큰 반점들이 잔뜩 끼어 있었고 이불 위에 누워 계셨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서 지금 생각을 꺼내며 말하고 있는 지금조차 온몸이 쭈뼛쭈뼛 선다. 쾅 하는 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렸다. 아마 바람에 문이 열린 것이겠거니 했다. 그리고 몇 초 후 할머니가 아주 크게 뜨시며 흠칫 놀라셨다. 임종 직전의 눈빛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부엌 쪽을 향해 고개를 휙 돌리더니 이 새끼야, 왜 또 왔어? 마침 할머니의 위치에서 부엌 쪽으로 앉아 계시던 분이 작은 이모부셨는데 작은 이모부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 덜컥 놀라셨다. 나는 못 데려간다. 나는 못 데려가. 저리 썩 꺼지지 못할까.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여. 그 순간 외삼촌이랑 작은 이모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아이 컨택을 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시곤 갑자기 두 분이서 자리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마 누가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두 분이서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오시더니 아무도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할머니의 시선은 바로 앞에 무언가와 눈이 마주친 것처럼 계속 허공을 바라보며 호통쳤다.
이젠 나까지 데려가려 왔느냐. 그 심한 것. 그리고 할머니의 눈동자가 바르르 떨렸다. 그리고는 꾀하는 소리를 내시더니 눈동자와 고개 모두 뒤로 젖혀진 채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집은 주인 없는 폐가가 되었다. 이후에 2년 정도 흘렀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일 이후로 우리 집에 애군이 끼었던 것 같다. 큰 이모부께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다. 그때의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다. 온몸이 노래지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해에 외삼촌이 희귀불치병 판정을 받으셨다. 온몸에 살이 타들어가는 병이었는데 그래서 외삼촌은 뼈만 남으셨다. 같은 해에 아버지께서 척수종양인가 하는 질병으로 사망의 문턱을 넘으셨다. 외삼촌의 병을 듣고 종합검진을 했는데 6개월 정도만 늦게 발견했어도 사망할 뻔했다고 의사가 그랬다. 그 다음 해에 작은 이모부와 작은 이모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다. 혹시 기억할 사람은 있으려나? 경부선 30중 출돌사고. 이 사건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아무튼 작은 집이 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실 나도 뭔가 신기가 있는지 한창 주위의 분들이 막 돌아가시고 하셨을 때에 그분들 돌아가심을 예지하고 그 전날에 조심하라고 당부드리고 그러기를 반복했다가 외가댁은 물론 친가 쪽까지 신기 들린 놈으로 지금까지도 낙인 찍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무당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당과 같은 직업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자꾸 흉조가 들자 외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참다 못해 집에 유명한 무당을 불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무당을 보았다. 등골이 오싹했던 건 아닌데 뭔가 그 오묘한 이상하고 나쁜 것 같은 기분. 정말 나쁜 건지는 잘 모르는 그 기분. 그 이상한 기분. 그냥 무당을 불러보면 여러분도 같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아무튼 그 오묘한 상황 속에서 무당이 외가 친척 모두 모여있는 앞에서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앉으셨다. 그리고 반원형으로 친척분들이 무당을 둘러싸고 앉았다. 무당이 양반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명상하듯이 있다가 벼랑간 부채를 접은 모양처럼 생긴 막대기로 어딘가를 딱 가리켰다. 거기가 집안에서는 베란다 쪽엔 안초 화분 쪽이었는데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벼랑간 작은 이모부가 흠칫하며 놀라셨다. 나는 순간 왜지? 라고 생각했다가 한참 후에 왜인지 알았다. 무당이 가리킨 곳이 그 노부부께서 돌아가신 폐가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무당이 말을 했다. 다른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왜인지 무당이 한 말은 목소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다. 저기에 아주 질 나쁜 귀신이 있다. 산 사람을 다 데려가고 귀신이 이 집으로 들어와서 또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외할아버지의 기가 너무 세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외할아버지 빼고 다 죽는다. 외할아버지가 늙어서 기가 다 빠지면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복주머니 2개를 주셨는데 이거는 저 집 주위 사방에 골고루 뿌리고 이거는 저 집과 이 집 사이에 뿌려라 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무당이 가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셨고 몇 년 후쯤에야 그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집 주위에 뿌리라고 한 것은 무슨 덩굴 씨앗 같다. 지금은 그 폐가가 완전히 덩굴로 뒤엉켜서 덮여 있다. 그리고 집 사이에 뿌리라고 한 것은 단풍나무 씨앗이었다. 우리 외갓집 정자와 폐가 사이에는 지금 단풍나무 2그루가 많이 자라 있다. 덩굴과 단풍나무가 귀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 이후로 외가집의 나쁜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참 후 오늘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항상 창문을 열고 집 안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때는 무서워서 눈만 마주치면 부모님께 달려갔다. 부모님은 항상 그 집 근처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날 좀 구해주세요라고 매일 속으로 외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눈만 마주치면 피했던 나 자신에게 미안해진다. 한 번도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외가댁을 방문할 때마다 덩굴로 뒤덮인 그 집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2번째 이야기, 낚시 괴담. 때는 1997년 IMF 시절이다.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절, 이 1997년도를 기준으로
생선이 반은 줄었을 거란 농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태위태하다 보니 낚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에 생겨난 말이었다. 이 여파는 저희 집 역시 비껴가지 않았고 한 집안을 지탱하시던 기둥이셨던 아버지께선 기댈 곳이 없으셔서 낚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여담이지만 아직 낚시를 하신다. 도저히 끊질 못하시더군. 바다로 가면 새벽 귀가는 당연시 되던 때라 어머니와 누나는 집에 있기로 하고 초등학생이지만 사내아이라고 저만 데리고 갔다.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 지형은 기억이 난다. 자동차로 산을 둥글게 달려 불쑥 나온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단지 잔잔한 파도만 부서지며 물소리와 짠내음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 사람은커녕 갈매기 몇 마리만 끼룩거렸다. 낚시가 뭔 재미인지도 모르던 나는 저녁으로 라면 끓여 먹을 때 말고는 뒤쪽 산을 오가며 뛰어다니고 놀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 6시 즈음 되었다. 점점 기승을 부리는 모기와 식곤증의 피곤함을 못 이긴 나는 아버지 차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해는 금방 떨어지려 하늘을 자주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나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노을 속에 낚시 중이신 아버지를 보다가 눈을 스르르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정수리가 아득해진다는 느낌과 함께 나의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안개가 부풀어 그 안에 새벽을 담은 색이라 할까. 한없이 음울한 색이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꿈인가 했지만 생각하고 보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에 잠깐 졸았던 사이에 해가 졌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 벌써 집에 가요? 라고 여쭈어 보려 눈을 돌리는데 아버지는 방파제에 계셨다. 이를 감으며 낚시줄을 점검하며 앉아 계신 잠들기 전 그대로 계셨다. 그럼 내 옆엔 누구지? 고개를 돌렸다. 소름이 돋았다. 고개를 돌린 건 내 머릿속의 이미지일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눈도 감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보였던 것이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지? 문이 잠겼는데 운전석에 어떻게? 라며 당황하던 내 시야가 옮겨가기 시작했다. 조수석 아래에 발, 오른쪽 사이드 미러, 내 앞에 와이퍼, 그리고 룸미러. 나는 지를 수도 없는 비명을 질렀다. 거울 속 비춰진 운전석에는 정갈한 가르마를 탄 여성이 안면의 근육을 이용해 미친 사람의 그것과 비슷한 미소로 거울을 통해 절 보며 웃고 있었다. 더군다나 내가 비명을 지르려 하고 저항을 시도할수록 웃는 입모양 그대로 입을 점점 크게 벌리며 웃었다. 그리고 거울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녀의 정수리와 목이 보이다가 점점 빠른 움직임 속에 거울로 비친 것은 광기 어린 미소가 걸린 입과 눈빛만을 오가며 보였다. 공포에 젖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덧 밤이 되었던 걸로 봐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마침내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경기를 일으키며 일어나게 되었다. 울면서 아버지께 뛰어간 나는 추위와는 상관없이 떨리는 몸을 가누며 집에 가자고 매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 그때까지 떨고 있던 나에게 무서운 꿈을 꿔서 그렇다 라고 일축하신 부모님이시지만 일주일 동안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방에 혼자 자든 부모님과 함께 자든 불을 켜고 TV를 틀고 잠이 들어도 내 시야에는 항상 그녀가 나를 보며 그 미소로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쪼그리고 앉아 모아 쥔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절 보며 웃는 눈빛과 올라간 인매가 절 미치게 했다. 그래서 일주일간 나는 잠들었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5kg가량 살이 빠지게 되는 등 고역을 겪었다. 그리고 확실하게 열흘이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녀가 사라졌지만 후에 나는 알게 되었다. 이게 가위구나 하고 말이다. 이 일이 내가 처음 겪었던 경험이고 후에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가위라면 치가 떨린다. 그날은 잠을 못 드는 거니까.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봤던 귀신들.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경험해 본 것이다. 그러니 믿지 못하시더라도 재미삼아 들어주시기 바란다. 첫 번째로 내가 사는 곳은 강원도라서 몰래 숨어서 술 먹는 곳은 널렸지만 특히 다리 밑이 가장 많다.
고3 때 수능 끝나고 나까지 4명이서 저녁 7시쯤 되어 마을에서 좀 떨어진 다리 밑으로 술 마시러 갔다. 한참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무렵 박군이 어디서 시선이 안 느껴지냐고 묻더니 그러자 최군도 나도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우리 빼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전 춥지도 않고 별 느낌이 없길래 귀신이라면 내가 봤을 텐데 안 보이니 귀신은 아니고 니네 느낌일 뿐이니 닥치고 술이나 마셔라라고 핀잔을 준 후 계속 마셨다. 9병쯤 마셨을 때 소변이 마려워 소변 보러 일어서는데 강군도 마려워서 저희 둘은 다리 밑에서 나와 구석진 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대충 추스리고 애들 있는 데로 갔더니 최군은 벌벌 떨고 있고 박군은 넘어간 상태였다. 왜 그러냐고 강군이 물으니 최군이 벌벌 떨면서 말이 니네가 오줌 사러 간 후에 둘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뭔가 뒤통수가 싸늘해서 돌아봤더니 다리 기둥 뒤에서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 자기들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보고 놀라서 박군을 불렀는데 박군과 같이 본 귀신의 모습은 상반신만 둥둥 떠 있는 남자의 모습이라고 하더라.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고 박군은 넘어간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이 나온 장소에 갔는데 온도가 팍 하고 내려갔다. 결국 나도 봤다. 기둥에 쭉 둘러서 있는 귀신들의 모습을 말이다. 상반신 귀신부터 물에 빠져 죽었는지 퉁퉁 불어터진 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귀신 등 대략 7명 정도였다. 전 그때 아무런 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무렵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넘어간 박군의 싸대기를 후려쳐서 깨운 다음 최군과 강군이 아직 정신 덜 차린 박군을 끌고 다리 밑에서 나가기 시작했고 나도 살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자 대뜸 달리기 시작해서 겨우 마을 입구에 도착했더니 친구들은 이미 겁먹고 집으로 튄 상태였다. 나도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가방만 놓고 그 장소에 가봤는데 낮에는 별 이상한 게 없었다. 학교에서 하교하여 집에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원래 그 다리 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저희가 어제 본 것은 물귀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저녁에는 그 근처에 아예 가지도 못했다. 두 번째로는 양군과 내가 겪은 얘기이다. 양군은 좀 특이한 친구였다. 진짜 미친 놈이었다. 예를 들면 노홍철과 양군이 같은 과라고 해야 할까. 이 양군이 대학교가 딥학하고 원룸을 하나 얻어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고 전 재수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재수 생활을 하던 여름에 양군한테 연락이 왔다. 자기 방학했으니 놀러오라고 말이다. 전 그때 재수생이라 돈도 없고 놀러갈 팔자가 아니라고 거절했다. 그러자 차비고 술값이고 모두 자기가 낼 테니 오라더라. 원래 이 양군이 누나만 3명인 상태에서 본 자식이라 아주 귀하게 컸고 집이 워낙 만석군 집안 출신이라 재산이 상당했다. 물론 지금도 아주 갑부집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양군을 만나러 갔다. 양군이 사는 원룸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지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올라가서 터미널에서 양군을 만나 저녁 겸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한참 술 마시고 있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 너 가위 눌려봤냐? 몇 번 눌러봤다고 대답하니 양군이 원룸에 들어가고 일주일 뒤부터 이상하게 이틀에 한 번꼴로 가위를 눌리고 그때마다 귀신을 봤다고 했다. 그럼 이따가 원룸에서 잘 건데 그때 보면 알겠지 라고 대답하고 술을 즐겼다. 3차까지 간 뒤에 양군이 사는 5층 건물 앞에 갔는데 느낌이 아주 섬뜩했다. 귀기라고 하기엔 이상하고 살기라고 하기엔 약한 그런 느낌이었다. 아무튼 양군 원룸이 302호라서 3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느낌이 점점 이상했다. 302호 앞에 도착해서 양군이 현관문을 열었다. 전 문을 열고 안을 보자마자 양군을 다시 붙잡아서 밖으로 빼내고선 다시 문을 닫고 양군을 끌고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내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양군을 끌고 근처에 있는 포차로 들어가서 술을 시키고 양군한테 말했다. 너 가위 많이 눌린다고 했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네 방 안에서 뭘 본 줄 알아? 꽉 차게 들어선 귀신들이었어. 라고 말했다. 귀신이 아무데나 다 있더라. 그런 데서 잤으니 당연히 가위가 눌리는 건데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는 몰랐다. 포차 아주머니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긴 평범한 논이었던 걸 메우고 나서 지었던 거라고 하더라. 공동묘지터도 아닌데 왜 그리 귀신이 꽉 찬 건지. 귀신들도 다양했다. 아줌마, 중년 남성, 그리고 노인분들 등등. 결국 그날은 양군을 데리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 날 양군이 그 원룸을 구했던 복덕방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귀신을 본 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쁜 일이 당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대로 살기엔 찝찝해서 결국 양군은 다음 달에 방을 옮겼다. 아직까지 그 건물은 그 자리에 있었다. 단지 원룸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해서 사무실로 바꾸긴 했지만 네 번째 이야기, 구미호 이야기들. 첫 번째, 재래시장에 온 구미호. 아주 어릴 때 90년도 일이야. 밤 10시가 넘었는데 건어물 파는 할머니 내 가게에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손님이 왔다. 그런데 가게 문턱을 넘지 않고 자꾸 밖에서만 기웃거리길래 내가 다가가서 아줌마 뭐 사러 왔어요? 할머니 불러드릴까요?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날 보더라고. 그러더니 대신 북어포 한 마리만 사달라며 10,000원을 주는 거야. 이상하지만 어릴 적에 워낙 시장에서 잔심부름을 많이 했던 타입이라 10,000원을 들고 가게에 들어갔다. 할머니한테 북어포를 한 마리 달라고 했다. 방에서 할머니가 나오면서 짜증스럽게 누가 이 밤에 북어포를 찾아 하고 북어포를 봉지에 담아 주셨다. 난 그걸 받아 여자한테 건네주면서 할머니가 밤에 TV를 봐서 밖에 잘 안 나온다며 다음에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르라고 했다. 여자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조용히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게 내 마지막 기억이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다녀오니까 시장이 발칵 뒤집힌 거야. 무슨 일인지 어른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어 보니 건어물 할머니네 금고통에서 10,000원짜리 칸에 나뭇잎이 나왔대. 이상하다고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건어물 할머니네는 장난칠 손자 손녀도 없거든. 근데 나뭇잎이 돈통에 있으니 이상한 일이지. 지켜보던 동네 무속인 할머니가 내 뒷덜미를 잡아채더니 무서운 표정으로 너 어제 뭐 했어? 누구 만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심부름하고 동네에서 놀았다고 했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거 말고 너 어제 누구 만났잖아. 라고 하길래 그제야 하얀 원피스 입은 여자가 떠올라서 어떤 여자 심부름으로 북어포를 사줬어요 하니까 무속인 할머니가 날 질질 끌고 가더니 대나무 이파리로 종아리를 막 때리는 거야. 그리고 내 몸에 팥도 뿌렸어. 알고 보니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구미호였다. 무슨 사연인진 모르지만 이 동네에 갑자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산이 밀리고 그 어지러운 상황에 새끼를 잃은 것 같다고. 건어물집 할머니의 가게 문턱에 무속인 할머니가 준 부적이 붙어 있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인 것 같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난 알겠다고 했다. 그 이후 생각해보니 나 어릴 적에 우리 초등학교 뒷산에 여우가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다들 뒷산을 가기 싫어했다. 여우가 아이들에게 길을 잃게 만들어서 미아로 만든다고 했거든. 실제로 산에 갔다가 길 잃고 행방불명된 친구들도 있었고 파출 쏘며 시장 사람들이 단체로 찾아다니기도 했다. 현재는 있던 산도 밀어버리고 수변 공원을 만들었는데 난 아쉽고 미안해서 아직 거길 가보진 않았다. 그 구미호는 아직도 북어포를 사러 시장에 내려오는지 모르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둔갑.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이다. 아버지는 어릴 적 합천 가야산 쪽에 사셨다. 당시 8살쯤 되었고 하루는 밤중에 잠이 오질 않아 뒤척이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인가 잘 들어보니 사람이 상을 당했을 적에 하는 상녀 소리였다. 잠도 안 오니까 구경하려 했는데 현재 고인이신 할아버님이 아버지 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셨다. 지금 여우떼들이 모여 사람 흉내 내기 좋은 시간이니까 지금 나가면 홀려서 잡아먹힌다고 하셨다. 할아버님은 밖에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여우인지 뭔지 정체불명의 것들은 여전히 상여 소리를 내며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님의 형님도 같이 사라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우들은 겁을 먹고 목소리를 감췄다. 점점 사라졌다. 그때 이 마을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건 저희 부친이나 조부 말고도 여럿 있었는데
모두 오래된 여우떼들이 사람을 흉내냈던 것이라고 했다. 신기한 것은 소리는 들었을지언정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니 또 저희 누나의 친구 할아버지가 겪은 이야기가 있다. 이분이 젊을 적에 어떤 마을의 어른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모두 잠깐 낮잠을 잤는데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머리부터 옷 그리고 피부 전체가 새하얀 여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졸도할 뻔했는데 옆에 계신 그 어른분도 목격했는지 소곤거리면서 그랬다. 저건 둔갑 여우인데 절대 눈을 깜빡 말고 기선을 제압하며 쳐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럼 저건 꼼짝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는 동안 자신은 연장을 들고 처리한다고 했다. 이분이 도끼를 들고 옆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이 누나 친구의 할아버님이 눈을 계속 떠 있으니 눈가가 간지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깜빡거렸다. 그 순간 휙바람처럼 둔갑 여우 비슷한 것이 도망쳤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 세 번째, 늦은 밤 마주친 구미호. 외할아버지가 경험하셨던 일 중 하나는 젊었을 적 읍내에서 거하게 취하시고 늦은 밤에 집으로 가고 계셨다. 걷다 보니 앞에 걸어가는 여자가 보이더라.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으니 이상하여 불렀더니 그 여자가 고개만 돌리고 싱긋 웃더니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셨다. 비틀비틀 따라가는데 아무리 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보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고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다 한기가 들어서 주변을 살폈더니 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른 저수지 아니었대.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뒤돌아 집까지 뛰어갔다. 그리고 할아버님은 깨달으셨다. 여우에게 홀린 것이었다고. 다섯 번째 이야기, 신발에게 지내는 제사.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가 늘 생각난다. 내 기억이 맞으면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한다. 그 선생님은 50대 후반쯤의 할머니였고 담당 과목은 도덕이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수업 외에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고 수업 중에 딴청을 피우는 놈들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혼내시는 게 유명하셨던 분이었다. 그날은 초여름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천둥 번개가 치던 날이었다. 그런 날은 을에 수업하러 들어오신 선생님들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선생님들은 이 요구를 무시하면 남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을 전혀 안 할 거라는 걸 알기에 또는 자기들도 지루했는지 무서운 이야기나 지인들이 겪었다고 말하는 무서운 썰들을 풀어놓으셨다. 점심시간 다음 5교시의 도덕 수업이었다.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우리 모두는 허튼 소리하면 이 한 시간이 피곤해질 걸 알기에 조용히 침묵을 유지할 때 꼭 눈치 없는 놈 하나가 큰 목소리로 선생님, 비도 오는데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교탁 바로 앞 자리였던 나는 이제 혼나겠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선생님은 조용히 우리를 주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을까 우리 모두는 크게 내라고 하였고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설날이 지나고 따로 제사를 하나 지냈다고 한다. 근데 이 제사가 조금 특이한 게 고무신과 운동화 그리고 군화 등 각종 신발을 음식들과 함께 상에 펼쳐놓고 선생님의 아버지가 혼자서만 다락방에서 제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사를 지낼 때 몰려 올라가다가 크게 혼이 난 후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 때 다락방 근처에도 가지 못하셨다고 하셨다. 대입 수험을 끝내고 가족들과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선생님은 머리도 커져서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참아온 궁금증 때문이었는지 아버지한테 그 이상한 제사를 왜 하시냐고 여쭈어봤고 아버지는 술을 한두 잔 마시다가 얘기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징집되어 휴전 때까지 군에 복무하셨다고 했다.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으로 진격하시다가 중공군의 기습으로 선생님의 아버지가 속한 부대가 거진 와해되다시피 했고 선생님 아버지 포함 11명의 부대원들만이 산길을 타고 남으로 걸어 내려올 때였다. 워낙 급작스럽게 공격받고 부대가 와해되면서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먹을 게 정말 부족했다고 하셨다.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을 참아가며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한 명씩 쓰러졌다. 그렇게 한 명씩 쓰러질 때마다 죽은 병사의 군화를 벗겨내어 군화 윗부분의 말랑한 가죽 부분을 잘라내고 물에 삶아 먹으면서 내려왔다고 하셨다. 그렇게 국군을 만날 때까지였다. 결국 국군을 만났을 때는 고작 3명만 살아남았다고 하셨다. 그렇게 무사히 전역하시고 결혼도 하고 선생님도 출산하시고 평범하게 살고 계실 때 어느 날부터인가 꿈을 하나 꾸셨다고 하셨다. 같이 후퇴할 때 죽어나간 7명의 부하들이 차례차례 꿈속에서 나타나 맨발로 울면서 말이다. 선생님 아버지는 부하들이 죽고 자기가 살았다는 죄책감에 울면서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우리 집에 가서 따스한 밥 한 끼 하자고 하시니 부하들이 한결같이 저는 죽어 저승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발이 없어 가지 못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하며 엉엉 울다. 꿈에 계속 계시니 이에 마음이 불편해서 부대원들이 신발이 없어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퍼뜩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설 다음날 신발과 함께 제사를 지내셨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그 제사를 이어가 달라고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임종 직전 병원에 모인 가족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은 부하들이 모두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봤다. 며 제사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시더니 다음 날 그렇게 떠나가셨다고 하셨다.